진짜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가을이 왔다, 그죠? 저는 오늘 오랑주리 오르쉐 특별전을 찾아왔어요. 그 르누아르와 세잔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화가잖아요. 우리 빈둥님들의 취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미술관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 게,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읽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감동을 느끼고 또 멈춰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 그림 한 점 뒤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의 겹겹을 잘 이해해야지 또 그림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림의 어떤 마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앞에 멈춰서게 하는 걸까? 오늘은 책 한 권으로 그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 제가 앞으로 미술관에 올 때마다 미리 한번 챙겨보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까미유 주노라고 해서 프랑스 작가인데요. 젊은 사람이고요. 또 SNS 같은데 아주 위트 있고 재기발랄하게 아주 쉽게 미술을 전하는 역할을 해서 그 프랑스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왜 미술관에 오면은 정말 궁금한데 나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 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술관 관람하는 순서 같은 꿀팁. 왜 옛날 그림에는 저렇게 벗은 몸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찍 그은 것 같은 그림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지,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시시콜콜한 작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의 매력인데요. 무엇보다도 800년이라는 역사가 진짜 길잖아요. 그 복잡한 것들을 맥락대로 시간 순서들을 잘 잡아서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 앞에 화가와 뒤에 화가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서양 미술사라는 게 이런 흐름 속에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미술관에 오면은 그림을 만져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전시일수록 제가 예전에는 정말 인파 끝에서 그림을 보느라고 제대로 감상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의 컨셉답게 정말 이렇게 고화질로 프린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손으로 그림을 만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잘 표현된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보다 보면 8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관통하는 힘이 생기죠. 마치 개인 도슨트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빈둥님들, 제가 추천하는 이 책과 함께 미술관 여행자가 되어서 다 함께 800년 미술 여행을 떠나볼까요? Bonjour, je m'appelle Camille Jauneux, je suis autrice spécialisée en histoire de l'art et créatrice. 신의 눈에서 인간의 눈으로. 14세기 이탈리아, 모든 것이 어떤 중세 고딕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전까지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수도승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한 화가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조토 디 본도네인데요. 조토의 그림은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성은을 받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을 좀 볼게요. 그의 대표작인데, 이것은 그동안 감정이 거set됐던 성화에서 벗어나서 공간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그런 그림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조토의 동그라미처럼 완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봤더니 이 사람이요, 당시 교황이 새 성당에 그릴 벽화를 맡길 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화가들에게 당신의 실력을 보여줄 만한 그림을 보내시오라고 어떤 오더를 내렸겠죠. 조토라는 이 화가가 말없이 붓을 들어서 동그랗게 원을 그렸어요. 자나 붓이나 그 어떤 그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요. 우리 빈둥님들, 동그라미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나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원을 그리고 딱 내밀면서, 우리 교황이 이걸 보시면 내 그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해하신다면 내 솜씨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교황이 조토가 그린 이 완벽한 원을 보고 이 사람은 손이 신의 손에 가까운 솜씨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 이 표현이 단순하지만 아주 완벽한 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뛰어났던 그가 그렸던 그림을 보면요, 이 청빈한 모습의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흔적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의 삶이 신과 연결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재밌는 거 여기 표현된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 표현된 그런 표정이거든요. 당시로서는 멀리 있고 신비롭게만 보이던 어떤 신의 얼굴에 인간의 감정을 심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인물들은 더 이상 신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처럼 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르네상스의 씨앗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피어날 때 북유럽에서는 다른 차원의 혁명이 있었어요. 바로 유화가 완성됐다는 건데요. 얀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10개 희석한 물감으로 투명한 층을 겹겹이 칠해서 굉장히 투명함을 잘 살리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미흡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글라시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얇게 물감을 겹겹이 칠하는 당시로서는 고도의 기법이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을 그린 그림 같기도 하거든요. 그 전까지 그림은 종교가 지배를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는 생활이 어떤 그림의 중심으로 등장한 첫 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히에로니무스 보스,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을 볼 텐데요. 이게 보면은 에덴과 낙원, 지옥을 한 장면에 다 넣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전에 종교화하고도 좀 다르고 초현실적인 느낌이 가득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수염을 기른 남성이요, 아담을 이브한테 소개합니다. 그 뒤에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잖아요. 보스는 늘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원죄의 섬악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한 딸기를 먹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딸기라는 게 입안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맛있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쾌락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 보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동물에 올라탄 남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떤 내면의 어두운 욕망, 비이성적인 욕망에 이끌리고 다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게 삼면재단화인데 이렇게 세 개를 딱 닫아서 위에서 보면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무의식을 그린 최초의 회화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현대 초현실주의의 문이 어쩌면 이때 조금은 열린 셈일까요? 이상과 신의 조화, 르네상스 황금기, 균형과 조화, 그리고 나는 아름답다. 와, 이 그림 너무 멋있죠? 비너스의 탄생. 와. 이제 무대는 피렌체로 다시 그 15세기 르네상스로 갈 텐데, 15세기 르네상스는 인간이 중심에 서는 시대입니다. 보티첼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말이 많은 익살꾼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그림도 보다 보면 이야기할, 스토리텔링 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래요. 그리스 신화, 즉 이전의 세대, 이전의 시대를 계승하긴 했지만 인간 중심이 르네상스의 미학이 엿보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신들이 비너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 감싸줄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천이 날리잖아요. 날리면서 어떤 여자의 몸에 굴곡하고 나란히 선을 이루면서 약간의 에로틱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 오히려 가려주려고 날리는 이 천이 이 선 때문에 오히려 관능적인 비너스의 몸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여기서 막 태어난 비너스는 왠지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비너스가 가슴과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숙한 비너스라는 고대 조각상의 전형적인 자세예요. 이 책이 재미있는 거는 이런 보티첼리의 그림을 볼 때도 어떤 부분은 과거의 유산에서 왔고, 또 동시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다음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깊이감 있는 그런 원근감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준비 단계라는 걸 이 책에서 아주 친절하게 예고를 해줍니다. 보티첼리가 생각한 여신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진짜 인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자, 그리고 드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과학책이나 수학책에서도 봤을 법한 그런 그림인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은 르네상스의 지성은 하나의 어떤 인간 도형에서 우주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에 보면은 미술이라는 게 아름다움만을 담는 것 같지만 해부학 들어가 있죠. 또 수학 들어가 있죠. 미학이 모두 담겼는데 르네상스 시대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비례 속에서 자연 속 신의 조화를 찾으려 했던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뭐냐면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그림이에요. 다빈치는 사실 무기 제작자였고 건축가였고 또 조각가였고 한마디로 팔방미인 천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 특별한 게 회화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각은 손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회화라는 건 정신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3차원 속에 있는 자연을 모방해서 평면에 모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 조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는 희생을 상징하는 양과 함께 놀고 있는데 이 인물이 성모 마리아고요. 이 뒤가 성 안나입니다. 이 성 안나는 성경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의미잖아요. 뭔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성모 마리아가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기 예수를 놓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 안나는 이 마리아를 만류하는 건지 보듬어 주는 건지 왠지 얘기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그림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는 공간 원근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보티첼리 그림에서 이제 원근법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공기 원근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거는 색깔을 차가운 색깔을 썼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따뜻한 색깔을 써서 나한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인간의 시선에서 신의 조화, 세상 이치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건 사유나 철학의 분야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이렇게 장인을 넘어서 사상가와 철학가로 도약했던 시대였습니다. 빛과 감정의 시대, 바로크에서 낭만주의로, 균형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쾌락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카라바조의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르네상스가 인간의 균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바로크 시대는 그 인간의 감정이 폭발되는 걸 그립니다. 17세기 카라바조는요, 성인과 성모의 얼굴도 좀 주름지게 표현을 하고요. 발도 더럽게 그려요. 굉장히 신도 극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게 바로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왠지 그 그림을 우리가 앞에서 보다 보면 숨죽이고 숨을 멈추고 쳐다보게 되는 힘이 있죠. 마치 위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요. 그 카라바조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막 술 마시고 막 사람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객사했다는 설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인간의 추함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게 이 카라바조 그림의 매력입니다. 그의 그림은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조각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돌이 보면 관람객들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손을 뻗었을 때 그 그림 속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과 인간의 거리가 지금까지 왔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숨이 끊어진 그리스도를 이제 묘지에 매장하는 이 표현, 이 포즈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도 비슷한데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은 마치 신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밝고 이 뒤쪽은 굉장히 어둡고 이런 명암의 극명한 대비가 단순한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명암법이 바로 바로크의 특징 중에 하나래요. 인간의 죄와 근원, 이 양분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가 관람객으로 하여금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바로크의 또 다른 강렬한 얼굴을 보실게요. 적의 목을 베는 유디트의 모습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두 가지 그림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카라바조의 버전에서는 좀 유디트의 표정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표정이지만 젠틀레스키의 그림에서는 이 유디트의 얼굴에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젠틀레스키는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화가인데 사실 자라면서 성폭력을 겪었어요. 근데 요즘에야 뭐 성폭행하면은 범죄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쉬쉬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서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 속의 유디트, 다른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은 유난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단호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연일까요? 자, 카라바조의 그림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붉은 장막은 피처럼 이 적장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수직으로 내리치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약간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결단력 있는 정의감과 어떤 복수의 냉정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폭력을 범죄라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여성 탓으로 돌려왔던 시대였는데 젠틀레스키야말로 그런 불합리함과 정면으로 싸운 여성이잖아요. 그녀의 생애 자체가 하나의 바로크 드라마였던 셈이죠. 저는 바로크 시대의 그림들이 참 좋은 게요. 이 시기의 화가들은 보면요. 그 이전에 종교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감정의 극단, 이거를 마구 끌어내어서 새로운 회화의 무대를 연 매력이 있거든요. 빛은 신의 상징을 의미했었지만 이제 이 시대에 들어서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요. 저 여기서 빈동님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영화로도 제작됐었는데 보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메르는 네덜란드 화가예요. 근데 그 전에 그림은 뭐 신이나 왕, 귀족을 그린 그림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좀 일상 속의 평범한 여인들을 많이 그렸어요. 또 이 사람의 그림은 왠지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매력인데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감을 겹겹이 발라서 이 똑같이 평면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이마가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신부는 하녀였는데 그거 아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왠지 관능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팔을 걷어붙였잖아요. 손은 집안일로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뽀얀 살결이잖아요. 왠지 만져보면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또 하녀의 앞치마가 아주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청금석이라는 안료였어요. 그러니까 하녀의 앞치마인데 가장 비싼 안료를 썼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투명하게 흐르는 우유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고요. 그 옆에는 여기 사랑의 큐피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면 이 하녀를 다루고 있지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그렇고요. 가장 평범한 여성들의 가장 관능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저는 이 페르메이르의 그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감각의 시대, 로코코로의 전환. 자, 바로크 시대가 극적인 감정의 시대였다면 이게 더 화려해집니다. 이제 인간은 쾌락을 그리게 돼요. 18세기 초의 유럽은요, 프랑스와 또 스페인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평화로워지니까 어떤 감각에 집중을 하게 되고 쾌락의 미학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토라는 화가는 바로크와 로코코의 어떤 중간쯤에 위치한 화가예요. 그리고 프랑스와 부시에는 더 화려해지죠, 그림이. 그리고 프라고나르. 부시에나 프라고나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화폭은 사랑과 유희, 쾌락으로 가득했어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림, 그네타는 여인의 행복한 우연이라는 그림을 함께 볼까요? 이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귀여운 그림 같지만 알고 보면은 성적인 암시가 가득한 그림입니다. 이 남자의 눈빛은 이 여성한테 홀려 있어요. 이 여성은 아마도 이 남자의 정부일 겁니다. 왜 정부라고 확신을 하느냐?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늙은 남자가 있잖아요. 이 남자가 남편이거든요. 이 남자는 어디를 바라보고 눈빛이 홀려 있나요? 바로 이 그네를 타는 여성의 치마 속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옆에 조각은 에로스인데요. 그 표정에는 약간의 위협이 있죠. 둘은 위험한 열정이라는 걸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애인에게 던지는 구두는 나를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암시인데요. 일종의 플러팅이죠. 이 여자의 모자는 벗겨지려고 하고요. 이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는 꽃봉오리를 따고 있습니다. 이 꽃봉오리는 여성을 상징하거든요. 또 어둡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 아기천사 보이세요? 이 아기천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귀엽고 밝아 보이는 이 그림을 찬찬히 보다 보면 이 그림 한 장에 욕망, 비밀, 사회적 위선,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사실 18세기에 좀 유행했던 사랑의 방식이기도 해요.
네, 잠시 시대를 앞으로 돌려볼까요? 루이 14세의 초상, 루이 14세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가 바로 바로크의 절정이자 로코코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루이 14세는 태양왕이자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인물이죠. 남자인데 하이힐을 신었고요. 다리도 실제보다 더 길게 표현했어요. 마치 우리가 포토샵을 한 것처럼요. 사실 그때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많은 파티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와 같은 존재였겠죠. 절대 권력의 패션 리더. 그러니까 그의 시대 때 궁정 미술이 굉장히 화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바로크 그 미술이 조금 정형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로코코, 즉 귀족들까지 즐기는 좀 시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루이 14세의 초상을 보면은 떠오르는 또 하나의 초상화가 있거든요. 바로 여성화가 르 브랭이 그린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이들이라는 그림입니다. 태양왕의 권력의 절정과 달리 이 그림은 무너져가는 왕권의 초상이에요. 이 왕비가 목걸이 사건으로 추문에 휩싸였거든요.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르 브랭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이미지 세탁, 정치적 선전이었던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동안 화려함으로 유명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여기서는 뭔가 절제된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황태자는 푸른 빛의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거는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왕비의 옷은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원래 좋아했던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입던 그런 스타일의 옷이거든요. 그 윗대 시어머니가 국민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좀 안정감, 검소함, 또 전통, 이런 이미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바로 이 옷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상하게 뒤에 요람이 비어 있잖아요. 이 요람은 당시에 11개월 정도 됐는데 사망한 딸,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의 모습을 환기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로 유명했지만 이 뒤에 보면은 보석 상자는 화려하게 부각되지 않고 어둠 속에 약간 잔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귀걸이 빼고는 장신구도 착용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 그림 전체를 보여서 백성들에게 어떤 연민을 유도하는 장치를 곳곳에 숨겨둔 건데, 여러분, 근데 이 이미지 메이킹 과연 성공했을까요? 여론은 바뀌지 않았죠. 결국 프랑스 혁명은 일어났고 미술은 이제 다른 역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상의 무기. 이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바뀌는데,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의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를 보실까요? 굉장히 우리가 MBTI로 치면은 슈퍼 T의 시대예요. 이성과 질서, 국가의 위상을 강조하는데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 미학을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크와 로코코를 거쳐서 너무나 쾌락적으로 갔던 그림이 바뀐 건데요. 하지만 인간이 과연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이성을 강조하는 그림과 반대편에 있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에요.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보셨죠? 앞에 그림이 이성을 강조했다면 이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는 다시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당시 언론을 검열하고 선거권을 축소하니까 사람들이 그에 반발해서 7월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마리안이 바로 자유의 여신인데요. 가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겨드랑이 털이 보일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이 자유의 날 것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여신처럼 아름답게 묘사가 된 게 아니라 현실 속의 여자, 현실 속의 자유, 그런 걸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먹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제 이성의 시대를 넘어서 열정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고요. 이 옆에는 건장한 남성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7월 혁명에서 활약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이 그림은 이후에 전위적인 화가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크에서 로코코, 그리고 이렇게 낭만으로 넘어가는 여정은 극적인 인간에서 감정적인 인간으로, 전설의 인간으로 변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빠진 그 로맨스,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열정을 다룬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였어요. 현실을 사랑한 눈, 인상주의에서 현대까지, 이제 예술은 현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쿠르베의 절망하는 남자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쿠르베는 사실주의 화가로 유명하죠. 쿠르베가 남긴 말 중에서 나는 천사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그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실제를 담는 게 사실주의인데요. 쿠르베는 그 이전에 있었던 낭만, 열정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절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한 남자 있잖아. 이 절망하는 남자가 바로 쿠르베 자신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서도 이 그림 사족끼리 서로 분절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그대로를 그리긴 했지만 이 붓터치 같은 게 굉장히 과감하거든요. 이건 아까 우리가 들라크루아 같은 낭만주의에서 봤던 것처럼 과감한 터치, 전시대 화풍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쿠르베는 진짜 유명한 그림들이 많은데 이 절망하는 남자 그림은 죽을 때까지 소장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외부에 공개된 것도 딱 2번이었다고 하니까 특히 이 그림을 굉장히 애장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쿠르베의 그림 가운데서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정말 논란에 휩싸인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 그림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원이라는 그림이 여성의 주요 부위를 너무 진짜같이 그렸어요. 이게 포르노다 아니다 그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거든요. 당시에 진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나중에 2011년에 오를랑이라는 그 화가가 전쟁의 기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쿠르베를 오마주한 거죠. 이번에 남성의 주요 부위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 영상에 담을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꼭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을 펼쳐서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인상주의에 이르려면요, 이제 예술은 보는 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넘어가요. 빛이나 공기, 순간, 모든 색에 어떤 사랑이 입혀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인상주의 그림을 볼 때마다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물감이 발명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튜브형 물감 있잖아요. 이 튜브형 물감이 나오면서 화가들은 이제 물감을 들고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연에 비치는 그 빛의 색깔은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야외에서 그걸 관찰하면서 화폭에 담을 수 있었던 거죠. 모네 하면 떠오르는 게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걸 처음 출품했을 때 한 비평가가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건 그냥 인상이네 이렇게 비꼈는데 이게 아예 이 화파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네가 이런 말을 해요. 완벽한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순간을 표현하고 싶다.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모네 그림을 움직이게 표현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AI로. 근데 멈춰 있는데도 왠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인상주의 그림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이 모네의 그림을 보면 경계선이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모네 그림에는 선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살아있는 느낌이죠. 저는 이렇게 모네 그림을 보면 인생은 찰나다, 인생은 덧없다, 그래서 인생은 더 아름답다. 이 한 문장이 인상주의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볼 때 기억해두면 좋은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건축더미와 수련, 루앙 대성당입니다. 그는 이렇게 같은 사물을 소재로 해서 빛의 변화와 계절의 시간, 또 하루의 공기를 끝없이 관찰을 했고 이런 노력 덕분에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의 온도, 또 시간의 그림자, 계절의 숨결, 이 모든 걸 붓끝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로 모네입니다. 이번에 르누아르예요. 르누아르의 그림 가운데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그림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르누아르는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이기를 바란다. 이 문장이 르누아르의 그림을 관통을 하는데요. 그의 그림은 보면 왠지 행복해져요. 빛이 인물 위로 흩어지고 또 사람들은 춤을 많이 춥니다. 르누아르는 어떤 즐거움과 따뜻함 그리고 축제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고 싶어 했는데요. 르누아르가 참 행복한 화가였던 게 친구도 많고요. 인맥도 넓었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무려 4,0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는데요. 그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삶을 사랑한 화가겠죠. 드가도 인간의 어떤 순간을 늘 포착을 했어요. 무용수의 몸짓,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잡는 그 순간,
또 표정의 공허함. 그 그림 속에 술 압생트가 등장을 합니다. 압생트가 굉장히 독한 술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술가의 술이라고 불렸는데 빈센트 반 고흐도 압생트를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술을 앞에 둔 여인의 모습은 멍하니 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벽함보다는 조금 부족함, 외로움을 그린 장면인데 이 그림을 보고 나면은 이 여성의 공허한 허무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한참을 바라보게 되는 힘이 있어요. 그림을 어떤 선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기억하게 하는 게 인상주의 화가들의 특징이죠. 자, 빈둥님들. 후기 인상주의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그 사람은 굉장히 고독하고 살아생전에 자기 그림 한 점을 못 팔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았지만 가족들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도 동생 테오에게 늘 편지를 보냈었는데 이 그림도 보면 정신병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그린 것 같아요.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썼죠. 나는 별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 별빛은 아마 그 고흐에게 어떤 불안과 구원? 그런 걸 둘 다 상징하는 존재였어요. 하늘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밤하늘이 아니라 파도처럼 막 별빛이 일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성과 달, 많은 별들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빛으로 세상을 감싸려고 한 게 아닐까요? 마치 모든 자신의 고통을 색으로 치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그림을 또 실물로 보면요. 이 캔버스에 밑그림 없이 물감이 좀 그대로 있는 그 느낌이 들어요. 군데군데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은 빈센트 반 고흐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곧바로 물감으로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게 붓질이기도 하지만 빈센트 고흐의 감정 그대로를 바로바로 실은 그런 감정의 파문이 이 밤하늘의 파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짧은 생이었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영혼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겠죠. 급진적인 대담함, 20세기의 문이 열리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요, 그림은 한 가지 화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섭니다. 형체를 해체하고 시점을 겹친 그림, 얼굴은 부서지고 시선은 서로 섞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 방식, 그것이 바로 추상인데요. 피카소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그 방식,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입체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큐비즘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입체파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의 그 인물을 묘사한 방식을 보면은 입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입체를 평면에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큐비즘이란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는 이 그림도 유명하고요. 평생 다자 연애를 반복했고 또 연인을 배신하기도 했어요. 한때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 피카소의 그림을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던 게 아마도 그의 살아온 삶 속에서 느껴졌던 그 여성들의 아픔이 느껴져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피카소는 그 미술사에서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자, 앤디 워홀이 그린 마릴린 먼로를 볼까요? 이 마릴린 먼로가 이 그림 속에서 행복해 보이시나요? 화려하긴 한데 어딘가 공허하기도 합니다. 이 색조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한 색조는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많은 색깔이 들어있지만 가면으로 제작하면은 단순하잖아요. 마치 가면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앤디 워홀은 자기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불렀잖아요. 한 땀 한 땀 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이르러서 이제는 예술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2022년에 이 그림이 무려 1억 9,500만 달러에 낙찰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화려한 초상 속에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마릴린은 슬픔과 고독 속에 살다가 사라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워홀의 화면 속의 색채는 이 반복을 통해서 감정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더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지아 오키프의 꽃 속의 생명, 프리다 칼로의 자신의 상처, 쿠사마 야요이는 무한한 점의 세계를 보여주죠. 이제 여성 예술가들도 미술사에서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 작가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예술가들의 이름이 미술사에 기록되는 건 당연하다.
이제 예술은요, 갤러리를 벗어나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뱅크시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뱅크시는 아직도 정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뱅크시가 보면은 그 벽에다가 낙서를 막 해놓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건물주들이 뱅크시가 우리 건물에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예술을 사회적인 언어로서 다시 정치와 현실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전에 뭐 계몽주의 시대 때 예술이 어떤 사회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무기가 됐잖아요. 뱅크시를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술이라는 게 뭐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벽돌책은 사실 참 읽기가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서 인테리어로도 손색은 없지만 저는 열심히 읽으면서 800년의 미술사를 영상 하나에 압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빠진 작가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읽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미술의 역사라는 게 어떤 예쁜 그림의 순서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는 역사였다.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개념과 철학으로. 근데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신문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술관 앞에 왔을 때 그 누구도 위아래가 없이 자유롭게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한 점의 그림 앞에 서는 순간 그 뒤에는 800년 동안 쌓여온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은 그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이자 그 긴 800년의 시간 속에 한 점으로 존재하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 아주 귀한 도슨트였습니다. 우리 빈둥님들도 미술관 가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꼭 한 번쯤 읽어보시고 작품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onjour, je m'appelle Camille Jauneux, je suis autrice spécialisée en histoire de l'art et créatrice de contenu sur Instagram sous le nom de La Minute Culture. Alors j'ai décidé de construire mon livre comme un guide parce que je voulais que ce soit un livre qui soit pour tous les publics et surtout pour les gens qui ne s'y connaissent pas forcément en histoire de l'art. Donc je trouvais que la forme du guide était particulièrement accessible et cela permettait de décrypter des œuvres pas à pas, et je sais que ça intéresse beaucoup les gens de pouvoir comprendre. Et j'espère que ce livre va j'espère que ce livre va donner envie aux gens d'aller au musée et de regarder les œuvres d'art avec plus d'attention et aussi plus d'émotion.